있는데 모르면 호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재산 관리 방법에 따라서 타겟팅 하시면 돼요. 나는 강의도 하고 월급도 받고 또는 뭐 어떤 뭐 방송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또 세 가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메인이 뭐냐, 메인 이런 거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특정한 직업 없는데 부동산 사고 팔아요, 경매 전문가로. 그러면 그거다가 양도세만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 필요 없어요. 양도세만 주면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이것을 다 알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전공 과목을 하나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나중에 웬만한 세무서보다 나아요. 그렇게 해서 한 매년 하시면은요, 그냥 로직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컨설팅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60일이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등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내버리는 게 제일 편해. 이거 깜빡하다 큰일 납니다. 자,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많은 그 종합이잖아요. 종합 6가지 그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7가지였어요.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사업소득을 합쳐버린 거예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따로 있었어요. 7가지였는데 지금은 6가지로 돼 있다. 자, 당해 과세기간의 귀속연도, 귀속연도. 지금 2022년 5월이니까 202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귀속연도입니다. 다음에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종합소득 신고비 납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원천지수 상고가 있다, 더 많이 냈다, 돌려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자 배당소득, 이게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가지고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2천만 원 넘는다. 2천만 원이 인당 기준으로. 그러면 무슨 세금 냅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는 거세요. 그러면 이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납세자는.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이 서민처럼 어렵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해에 뭐 ETF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좀 파격적으로 해가지고서 수익이 3천만 원 났다. 그러면 2천만 원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여기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천만 원 이상 벌었으면은 은행의 보통예금이라고 한다면은요, 금리가 0.1%라면 수백억이 수백억. 정제금이다. 금리 1%라면 한 20억이죠, 20억. 2천만 원이 되려면. 그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동안 세금 낸 실적이 얼마 없어요.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세무조사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납세자들은. 근데 단순히 개인들이 2천만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하진 않아요. 그렇게 국세청 직원들이 인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타겟팅해서 하고, 그리고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은 그겁니다. 호화생활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아까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그냥 해외여행 예를 들어서 10번 넘게 간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의 출입기록을 보니까 10번 넘게 갔는데 세금을 거의 낼 수가 없다. 그거는 누군가 증여를 받았겠죠, 증여. 증여 신고 안 들어갔겠죠. 아니면 돈을 벌었어요. 청와pe 그러면 다 현금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과표를 누락시켰겠죠.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득, 부당 임대 포함의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어요. 기타소득은요, 나이아식이 있대요. 열거주의. 열거해놨다고. 약간 위약금 소득도 들어가 있어요. 위약금 소득도. 강사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강사로도요, 띄엄띄엄 하는 것은 그냥 기타소득인데 반복된다. 그럼 사업소득이에요. 강의를 계속 루틴하게 돌아간다 하면은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근로를 하는 중에 강의를 띄면은 다 기타 소득으로.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가 메인이니까. 선생님은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뭐 3천만 원 넘는다. 그럼 더 클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메인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지금 쨍뚱맞은 얘기인데, 농부라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농지 직불제 이런 게 있거든요. 혜택 주는 게. 그거를 받으려면은 농업에서 나오는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3,700이 넘게 다른 데서 벌고 있다. 농업을 하는데 그러면 농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신고의 고의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5월까지 낸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 이거는 코로나19 피해 때는 좀 어려웠죠. 우리가 특수하게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연장했다. 3개월 이렇게 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외환위기라든가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아예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때는요. 세무조사를 세게 안 하는 것이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차를 타고 많이 다녀요. 출장을. 근데 최근 기억에 몇 년 동안 딱지를 한 번 안 떼봤어요. 과속을. 다르실 때 큰 변명이 어떤지 아시나요? 근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요. 카파라치.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신고라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러면 카파라치 학원 됐을 때니까요.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이 1억. 찍을 때마다 수당을 주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막 감시하는 것을 막 몰래 숨겨갖고 유턴하는 거 찍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게 국세. 범칙금이면 국세거든요. 그럼 그게 1조까지 고쳤어요. 1조. 엄청 돈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좀 국민들 간에 위험함이 있었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그거 얼마나 힘드니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냥 하루에 10만 원 버는데 딱지 한 6만 원 나오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봐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님, 네. 두 군데에서 일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 중인데 정기 신고한 거 맞냐는 질문이 지금 정기신고예요 지금. 두 군데에서 일해도 정기 신고하는 게 네, 해야죠. 네. 작년에 만약에 직장을 바꿨다 그러면 그때 각각 연말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꺼번에 해야 되죠.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작년 2년 동안에 내가 어떤 소득이든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생활을 직장생활을 할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원천지수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다 먼저 떼고 보는 거예요. 강사라도요. 그래서 강사라도 3.3%라든가 8.8% 떼을 수 있게 하나예요. 8.8 된단 말이에요. 기초대기니까. 그러면 300이다. 그러면 한 20명만 떼는 거 있어요. 떼는 게. 그거를 종합소득에 끌어와가지고 신고할 때는 기납부세액을 빼줘요. 다시. 이중과세 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5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정기 무조건 해야 되는 메인이기. 그래서 성실 신고라는 것은 뭐 이거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연장해서 걸 믿고 좀 그러면 3개월 동안 자금을 좀 없으면 지금 더 낼 썸들 많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다 생활이 없고 그러면 몇00만 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또 돈 벌어서 해야 되는 뜻이죠. 물론 환급 받는 분들 꽤 많아요. 환급 받는 분도. 학자시가 안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이건 종합소득이 아니니까. 직접 과세기간이 수익금액이 7,500만 원이 안 되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이 또는 방문품매비 이런 분들은 그 보험회사 이런 데서 연말세 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 맺는 경우는 물론 스타일계획 여러 개 있어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분들은 불가서 원하면은 종합소득 안 해야 돼요. 종합과세. 그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30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에 들어간 거죠. 항목이.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저 강의를 많이 하니까 290만 됐을 때 더 받는 거는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받거나 이런 경우도 뭐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장부라는 것은요, 이건 구멍가게는 분이 모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세금은 걷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간편장부라는 말도 있고, 복식국이라는 말도 있고, 막 이렇게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간편장부는 뭐냐면, 심플 리전 해가지고,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국세청에서 특별히 보완한 장부.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세기 신규 사업한 사람 모르잖아요. 사업 처음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강변장부고 또 수익금액이 우리 보면 있는 거 가령 농업업 이런 분들은 3억 원이 안 되거나 제조업 수박업 이런 분들은 1억 5천이 안 되거나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7,500이 안 되면은 간편장부로 끝내라 이런 얘기죠. 간편장부로. 복식국이는 벌써 말이 어렵죠. 복식, 대변, 체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편장부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 상태와 소득권에 대한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라.
가슴없이. 차변만 대본 나눠가지고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부를 기록 보관해야 된다. 나중에 국세직원이 와갖고 들여다볼 때 근거를 찾을 수 있게. 작성 재무 제표서를 신고 제출해야 된다. 벌써 이 정도 되면은 복잡해지죠. 그러면 제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걸리면 크게 다치니까 개인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엉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어요. 근데 혼자 본인 신고해서 했다. 그러면 세무조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무사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거를 해봤는데 소송도 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혼자 했어요. 혼자.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아니, 변호사 통하지 않고. 변호사 통하면 돈을 줘야 되지 있다는 거죠. 기본이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나중에 20, 30만 원 돈 더 줘야 돼, 계속.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걸러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걸러 전문가 손을 탔다. 근데 혼자 사면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과세당국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즈가 커졌다. 그러면 그냥 비전을 내시고 세무 법인을 통해 하는 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장부를 하지 않은 불이익이 있다는 불이익이. 어떤 게 있냐? 수익 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 20%를 추가한다. 근데 이게 부정이다, 부정. 고유를 했다. 그러면 40%를 매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제거래, 해외, 환치기 이런 거에 따라 60%까지 더 매기겠다. 이게 겁을 주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하다가 불키면 그 뜯어내면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은 지금 일단 떼먹고 보겠죠. 간편정보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비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얼마나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를 더 내게 되면. 다만 직접 가시기에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가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뭐 얼마 300, 4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영세하다 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좀 봐준다. 결승변호의 생긴 원래 2월에서 다음에 수익이 왔을 때 빼주고 있는 것도 혜택 안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복식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계라는 것은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다음에 5월 말까지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되는 납세자 중에서 장부와 증빙 자료가 미비돼가지고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요. 대충 추계 미루어서 계산한다. 그 추계라는 겁니다. 추계. 아주 좀 어려운데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자,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장부를 비치기로 하는 사업자는 장부가 복식하게 하는 사람들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금액을 공제해서 그냥 떼면 돼요. 다 기록이 있으니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죠. 기준경비라고 있어요. 그냥 소득 금액에서 그냥 경비를 그냥 일반에서 떼버려요. 그냥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받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금액이 크진 않잖아요. 분류가세고.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50%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500만 원이 과표예요. 거기서 250만 원도 빼버려요. 기본. 그러니까 250만 원에다가 세금을 뭐 6% 하니까 얼마 안 돼요.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0만 원 벌고 40만 원 내는 걸로 했어요. 만약에 1억이다 말이에요. 그럼 다르죠. 그리고 다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 경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단순 경비율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가. 우리 복식국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 무신고는 20%잘 몰랐다. 근데 잘 모르지 않죠. 대부분 모임일 테니까 그러면 40%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납부도 안 했겠죠. 납부도 신고도 안 했으니까 신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고를 하고 납부 안 했다. 그거는 반만 그 페널티 먹으면 되는데 납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했으면. 그러면 납부 안 한 금액에 대해서 기간 계산해 가지고서 은행 금리로 9.125%를 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1억 원을 고유를 안 냈어요. 1억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5년 만에 걸렸어요. 원래 부정은 7년까지 봅니다. 7년까지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 4천만 원 내고 거기다가 1억 원 안 냈잖아요. 그러면 912만 5천 원씩 5년. 그럼 4,500만 원, 9,50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낼 거를 1억 9,5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5억이 넘어간다. 5억이. 구속수사예요. 구속과 세금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양벌주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집행유예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이렇게 엄하게 안 하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떼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벌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 내부자 정보 이용해서 주가에 대해서 증권사범. 자기 말고 있잖아요. 되게 오르니까 이 사업체를 접을지 키울지. 거기다 주가가 추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주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사고 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구속된 사례 하나고. 또 하나는 세금 때문인 거예요. 세금을 누락시키는 이런 것들은 구속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재벌들이 폭행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이하에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번 달이죠. 그래서 사망할 때는 상속 기준임을 발표하면 되고요. 그래서 대상 수료했어요. 여기. 그거 다 몰라도 되겠죠? 해당되는 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6가지가 해당이 다 된다. 선택이. 그러면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거기에 애를 쓰지 마세요.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니까 이제. 이자소득 변호사 합쳐가지고서 금융소득이다. 사업소득은 부동산소득 포함해서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직장에 다니는 거. 연금소득은 여러분 국민연금도 나중에 지금 내는 거예요. 부모님 국민연금 타신다 만약에. 그러면 매월 국민연금 받을 때 원칙수를 해요. 그것도 하는데 매년 1월 때 되면 자동으로 정산해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약에 월 100만 원만 받는다. 부모님이 만약에 국민연금을 다른 수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1,200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뭐 한 10% 뗐다. 그럼 110만 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돌려줘요. 그냥 다시.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100만 원씩 국민연금 받는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연 1억 나오지 1억. 그러면 그거는 합산하는 거죠. 기타 소득은 이제 뭐 위약금, 강사료물 등등등이에요. 여기 다 나와 저기 1인당. 이거는 원래 예전에 교육실 조합과세가 부부합산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커지죠. 몇만 원 미쳐 넘어가니까 인별과세 위헌돼가지고. 종부세도 처음에는 부부합산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서 1인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오랜만에 사적연금 소득이에요. 사적연금. 여러분 연말정산 받을 때 연금저축이라고 있죠. IRP라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세액공제 받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했을 때 연봉이 5,500만 원이 안 되면 16.5%를 돌려받는 거예요. 세액공제로. 5,500이 넘는다. 13.2% 돌려받아요. IRP는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 포함해가지고 700만 원까지 1년에 넣을 수 있어요. 1년에. 그러니까 연말정산 하는 분들은 연말에 700만 넣어버려야 하나 그래요. 그거 넣어버려요. 연말 700만 넣어버려요. 그리고 5,500이 안 된다는 방이 그러면 115만 원 들어가 115만 원. 거기에 12.5%니까 큰 돈이에요. 1인 가구인데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다. 다른 거 식구도 없고 그러니까 둘러밖에 없잖아요. 올 토요일에 되잖아. 연말 정산할 때. 지금은 월급을 깎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 줄여야 월급 줄여야겠다는. 그래서 이제 IRP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0원 넣어버리면 거기에 16.5% 돌려받는 거라니까요. 이거 큰 돈입니다, 이거. 물론 중간에 해약하면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서 연금을 탄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그걸로 쌓여진, 즉, 연간 700만 원씩 10년 근무했다. 퇴직할 때까지. 7천만 원 쌓였을 거 아니에요. 7천만 원에서 가서 이자 플러스 원금 7천만 원과 이자가 1천만 원이다. 8천만 원에서 꺼냈을 때 연간 1,100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길게 쓰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빨리 꺼내서 가지고서 나중에 돈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국가에게. 그래서 그거를 1,000만 원, 1,100이 안 넘게, 그러니까 월 99만 원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해서 안 해준다. 근데 만약에 100만 원 넘게 꺼낸다, 1,200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당신은 정확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앞전에서 직장 다니면서 세금 정했던 그거 없죠. 나 퇴직하고 나중에 뭐 월세가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1,200만 원 중에서 이게 여기 들어가니까 다시 추가되니까 이거 세금 한 푼도 없는 거였는데 원래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왕창 세금을 내겠죠. 아까 6%부터 이렇게 35%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45%까지.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액 크진 않아요. 크지 않지만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많이 올릴 수 있겠죠. 만약에 한 방에 7천만 원 끌 수 있겠죠. 그럼 큰 거예요, 세금이. 그럼 왕창 그냥 세금을 매기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공적연금 조합해서 이거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업이 된다. 이렇게 업이 된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지역 건강보험료가 더 심각한 거예요. 현실은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받는데 지역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60만 원 나온다 매달. 그것도 올라간다 계속 죽기 전달까지 내야 된다. 그런 큰 부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예방하겠을까요? 재산을 줄여야 돼요. 재산. 줄이고 소득을 줄여야 돼요. 근데 소득을 줄이는 것은 생각이 안 되잖아요. 소득의 분산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 분산하는 거. 그 재산을 줄이는 방식은 뭐 좀 탐탁지 않겠지만 제일 좋은 방식은 제가 잠깐 팁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연금, 용지연금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소득으로 안 잡혀요. 재산을 소비해 버리는데 현금 흐름은 나와서 나의 생활에 기여가 되지만 소득으로 안 잡힌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요. 양도세를 쓰면 정부에서 안 되드렸잖아요. 분류과세니까 분류과세 따로 이렇게 장기간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분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어쨌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거 곱셈이밖에 안 하고 월급만 받는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금 장기다 하고 한다. 나중에 강세가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좀 발견 좀 필요하시죠. 이게 로직입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 실습할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복식청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임의로 넣으면 돼요. 거기다가 임의로. 자, 수학수급 금액 부분에서 이제 소득 문제를 먼저 하고 과표가 나오면 창출세액이 보통이 나오겠죠. 얼마가. 거기서 앞에 냈던 거, 원천수 했던 거를 빼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무신고, 불켰다,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나중에 얼마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게 복잡할 수 있는 게 나는 강의도 1년에 200번 하고 월세도 나오고 그리고 연금도 나오는 게 있고 직장에서 연봉이 이럽니다. 뭐 금융소득도 뭐 투자 펀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하다가 입력 오류 그거 안 봐줘요. 그거 공 하나 더 넣고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거나 조금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피곤해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지만 그 정도에 우리가 이제 대략 아웃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율을 보자고요. 재작년 그때는 세율이 42%였죠. 최고세 7단계. 그게 작년에 생겨 작년에. 예전에 도전하는데 예전에 2017년도에는 40%가 맥시멈이었죠. 42.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45% 8단계 바뀐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청년분들이 내 연봉이 1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더 받는 소득은 무조건 35%가 세금이다. 따라서 머리를 쓸 수 있다면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소득을.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시 청구시키는 거죠. 분산된 사람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종합소득세를 활용한 분들은요 자산가래. 그냥 본인 명의에 빌딩이 있다 5층짜리가 월세가 한 2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가족들 명의를 넣어줘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요. 법인. 그럼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벌면 2천만 원 연간 2억 4천이잖아요. 지금 왕창 내겠죠. 그거를 식구 탁을 모아 5명이다. 그러면 4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율이 4천이 요거 끝내죠. 이 정도에서. 다 낮아져야 세율이. 이렇게를 하는 겁니다. 재난소득도 소득으로 보나요? 재난소득이요? 재난소득 정부에서 받잖아요. 그거 안 봐요. 그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그러면은 그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금융소득 중에 배당으로? 만약에 그 건물에서 나온 2천만 원. 그렇죠. 사업소득. 보통 임대사업이니까.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가족들 명의로 나눠서 받아. 법인을 했을 때. 네네. 그 배당소득이죠. 배당해주는 게 주주로서. 네. 그러니까 재벌들 보면은요, 시세 차익도 가져가지면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자기가 거기에 그 임원으로 돼 있으면은 연봉 받는 거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도 이 정도 넘어가면 양도세 내야 돼요. 이게 세금 다 내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고 방법 홈택스에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은 손택스 모바일 손이라고 해서 세무대리 세무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으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 강한 분들은 뭐 그런 치고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시너지나 C이고 그리고 납부하는 거 이거 신고고 납부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는 거예요. 5월달에 신고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신고만 할 수 있죠. 물론 그러면 신고 불소지가세는 안 받지만 안 되지만 납부 불소지가세는 내야겠죠.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복식부교육자는 금액이 큰 사람들, 간편정보는 그 적은 사람, 그리고 기준경비라는 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 하죠. 그런 분들은 1천만 원 미만도 1천만 미만 단순경비거든요. 요거 이렇게 반대해요. 이렇게. 그리고 부동 임대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2,400만 원이 안 되면 그냥 절반 곱하기 해버리는 거니까 50%를 떼버리고 나머지 갖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 60%를 했었어요. 그게 레딩한 거죠. 봐주는 게. 전문직은 애들이 없다. 사자 들어간 사람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기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저렇게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간편정보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소규모 사업자에서 국적인 고안 젊은데 간단하다. 첫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든가, 7,500이라든가 안 되는 사람들. 전문직들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무조건 복식부를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녹화해서 안 쓴다는 범위 내에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발이 넓잖아요. 많이 상담했으니까. 성형외과 의사 이런 분들 중에서 보면, 깎아줄 때가 있잖아요. 현금 내면. 그러면 그게 집에 가져가요, 집에. 집에 가면 일부 극히 일부 사례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집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현금이 10억 있어요. 현금. 거기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많으니까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50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면은 한 5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는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은 나중에 국제적으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죠. 그러면 이제 뜯어보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소득을 추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증여세를 매겨요. 증여세. 누군가 받았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절반 정도 이렇게 세게 하는 거고 금액이 5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구속까지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금 문제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한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금 안 내고 누락한 지하경제가 한 10억 있다라고 했을 때 세금 나빠지면 타시려고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쉽게 가지고 둔도 아니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목이 됐을 때 세금을 발목 잡히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청신학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들리기에 당연히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또 40%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성실 신고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장부이장 내용을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경우 신고함으로써 확인받고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에 도입했다. 그러면 항상 생각은요. 일정 기간만 혜택이 거예요. 일몰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용카드 얘기하면은요. 예전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국가가 신용카드를 쓰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현금 쓰니까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승인번호마다 하나씩 복권이 있어요. 복권이 된 거예요. 복권 사버린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10번 썼다. 그러면 한 달 추첨을 하거든요. 1등 1억이었어요. 1억. 1등이. 그 1등이 당신 1억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승인번호 나올까 승인번호가 신용카드. 그게 복권이에요. 하나에. 그거를 수천만 건을 돌려가지고서 1등이 됐다. 자동으로 국가에서 추첨을 한 거예요. 그럼 1등이 되면 1등 1억을 줬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긁었다니까요, 카드를. 만약에 10만 원 긁을 거를 10번 긁고 그랬어요, 나. 확률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다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 식당 가서 있는 데서 현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세원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하루에 50만 원 팔았다 그러면 30만 원 현금, 20만 원 카드니까 20만 원 필요 없고는 영세한 식당이었는데 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게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뭘까지 했냐면요. 신용카드를 일반화했으니까 혜택이 없었어요. 없애고 뭐냐면 현금 영수증제도. 현금을 썼으면 그거를 입력하실 차례 되겠죠. 그럼 그거 안 해주면 벌금이 세요. 식당에서는. 그래서 저 현금 써도 이제는 다 기록이 남게. 이게 결국 이거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그런 촘촘한 장치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법은. 기본적으로 세금은요, 전에보다는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나중에 세수원이 국가가 많이 갈급하게 되면 페널티를 세게 매기죠. 세무서 얼마 다 나가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월세세 공제 이런 것 때문에 기록이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언제든지 이거를 들여대고서 소명하시오. 좀 못하면 페널티 매기면 다 세금을 추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원장님, 네. 질문이 준해서 들어왔는데요. 네. 성실신고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자는 성실신고자가 될 수 없는 건지 질문하셨거든요. 근로사 해당 없고요. 원래는 어쩐지 해버리니까. 근로사 투명 지갑이잖아요. 그런 해당이 없고, 개인사업자들 해당되는 겁니다. 법인 같으면 해당이 없어요. 법인은 어차피 복지품이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이제 앞쪽에 종합세에 대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다예요. 실제로 여기 해당되는 게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그때 그거만큼은 다 더해가지고서 산출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매우 구조가 단순해요. 여러 개의 6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모이는 거에 다 종합소득이 믹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다 그러면 분리과세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20가지. 자, 세금은 아깝지만 추징세금은 더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신고하라는 뜻이에요. 납세도 하시고 납부도. 신고와 납부는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재벌들은요 세금을 수백억이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내요. 자금을 돌릴 수 있으니까. 현적으로요, 제가 그 지인 중에서 큰 기업의 총무과 직원인데 만약에 한 500억짜리 뭘 샀어요. 땅이라든가. 그러면 취득세가 수십억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60일 딱 된날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재산 돌리니 그 돈을 몇십억도 운용하실 자리 예금하기 이자 나오고 하니까 밀면 바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 먹잖아요, 잠을 며칠 전부터.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삶의 질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외 직장이니까. 합법적인 증여라도요, 과도하게 하면 세무서 나와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노인의 회장님께서, 이런 회장님께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 손자 다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를 다 했어요. 해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세무서에서. 당연히 돈이 이렇게 많냐? 한번 조사해보시는데 다시 다 취소했어. 다 취소하고 다시 또 다 돌려받았어요. 겁나서. 근로소득세를 절사하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공제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유리지갑이니까. 다른 뭐가 있겠어요? 일단 국가에 떼갔으니까 먼저. 돌려주세요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도 귀찮아서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혼할 때 혹시 이혼 뭐 이러면 결혼 안 하셨겠지만 이혼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이자를 주지 마세요. 재산분할 청구권을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이혼하게 됐어요, 만약에 나중에. 그 집이 주체가 한 채를 줬어요. 미여자를.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양도세라든가 세무조사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일이 많으니까 몇 년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갈아쓰고 딴 사람의 집가 살고 있는데 본인한테 양도세 내는 거예요. 내 미저러가 집이 그때 5억짜리 줬다. 2억짜리 줬다 예전에. 그럼 3억이 남은 거잖아요. 미저러로 현금도 줄 수도 있는데 집을 줬으니까 3억을 차익을 버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남자라 본다면. 거기서 세금을 왕창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분 청구가 뭡니까? 결혼해서 같이 기여했다.
원래 자기 거를 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세금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담대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저평가된 부담이 최고입니다. 현금은 그대로 가죠. 과표가 숨길 수 없잖아요. 현금은. 근데 5천만 원 상당의 땅이다 볼게요. 땅. 그럼 땅값이 이거는 임장한다면 5억대 주는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끝내버렸어 세금을. 5천만 원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증여세는. 안 내도 신고를 하셔야지만이 증여라고 인정을 해줘요. 국세청에서. 신고 자체를 하셔야 돼요. 납부자 세금 제로지만. 그럼 그걸 받은 자식이 여러분이나 볼게요. 몇 년에 어떻게 그 땅에 길이 났어요? 그러면 땅값이 확 올라가겠죠. 그게 5억이 됐어요. 4억 5천 더 벌었잖아요. 세금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저평가된 부동산이 일어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만약에 증여하고 싶다, 증여세 없으려면 현금 주지 말고 차라리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돼요, 신고부터. 신고 안 하면 40분대로 그냥 불이익 받습니다. 건물을 증여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청년분들이 위험한 느낄까 봐 조심스럽네요. 근데 현실을 여러분 집안 전체를 놓고서 한번 가이드 해주세요. 20억짜리 건물이 있다 볼게요. 땅이 10억, 건물이 10억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2명 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돌아가실 때는 이게 50억 될 것 같아요. 50억 될 것 같아요. 건물 가치가. 지금 많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증여하고 싶어요. 10억을. 그러면 땅을 증여해야 될까요? 건물을 증여해야 될까요? 땅이죠. 땅. 땅을 5억씩 증여하는 거예요. 5억씩. 그리고 대출을 4억씩 받아요. 건물을 같이 담보여가지고 공동담보로. 그럼 자식은 그러니까 4억 5천씩 받을게요. 대출에. 5천만 원만 자기 부담이잖아요. 그거를 증여했잖아요. 증여세 없죠. 5천만 원까지는. 즉 자식들은 땅을 절반씩 가져가는데 세금 한 푼 없이 융자로 4억 5천 끼고 와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1,000만 원 나오다 볼게요. 월세는 다 주는 걸로 계약을 해주면 돼요. 건물주 아버지, 땅 주인 자식들에게 농대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1,000만 원씩 받아가고 갚은데요. 나머지 4억 5천은. 그러면 한 7, 8년이면 다 갚겠죠. 그냥 세금 한 푼 없이 땅을 가져간 거예요. 자식이.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났다. 건물 가치 제로입니다. 이제는. 오래되면 건물이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돼요. 그냥. 건물 가치 제로니까. 땅값이 30억 되는 거 이때는 시간 흘러가면 좋은 데 있다고 하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 없이 안 내고 물려준 거죠.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요, 어떤 분은 알면은 무릎을 딱 친다니까요. 세금을 한 수억 낼 줄 알았는데 안 냈으니까. 근데 이거를 돈인데 머릿속에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일을 벌리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아니 증여세 관련해가지고 네. 전 예전에 그런 사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집이 좀 있는 집에 네. 자녀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걸 네. 다 저축을 하고 부모님이 생활카드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셔야 음.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근데 5천만 원 안에 해당이 안 돼서 안 걸리는. 자, 이렇게 보자고요. 국제청에서 어떻게 조사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은 없는데 지출이 많은 사람들. 이거는 크로스 체크가 되잖아요. 기록이 남으니까. 갑자기 뭐, 페라리라는 차를 샀어요. 4억짜리를. 20대 청년이. 저 어디서 났습니까? 저도 궁금하지 않나요? 국제청에서?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연봉이 4억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금 추초가 인정되니까 자금 추초가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부유층 얘기인데, 본인이, 여러 청년이, 여러분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한 대 25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님이 돈을 많이 해요. 근데 10년에 5천이면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이게 싱겁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녹화해서 돌리시면 안 돼요. 월급 250만 원 다 모아 적금, 표신하게 적금부터 표신하게. 그러면 한 푼도 안 쓰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원조 받는 거예요. 원조. 아버지 집에 가서 얻어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자금에 안 잡히잖아요. 왜냐면 연간 3천만 원 10년 모아서 3억을 모았어요. 그거 월급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다. 더 생활하는 것은 묻지 않는 거죠.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3억을 모았는데 한 10억을 쓰니까 표시난다. 7억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 걸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기들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불투명한 자금이 한 3억이 생겼는데 80% 또는 2억 중에 작은 금액을 소명하면 넘어가요. 100% 소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내가 썼는데. 그래서 80%까지만 수행하면 넘어갈 수 있다. 아,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금 무서워하면은요, 투자를 못 해요. 이거 미리 벌지도 않은 세금 때문에 괜히 크면은 그거는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수익의 크기가 과표를 낮춰야 돼요. 그럼 절세란 거 뭐냐면요, 초과 늦은 세율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같이 딱 되는 세율은 절세할 수가 없어요. 그 탈세 아니면 그냥 납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전부 다 구간이 있죠. 금액이 낮으면은 6%밖에 안 되고 최고 15 넘어가면 45% 아니니까 과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절세가 된다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절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를 나누고 시간을 늘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리 계산해 봐야 돼 반드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습할 때 계산하는 건 정확히 나와요. 정확하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이죠. 적은 것을. 대충 계산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는 항상요.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날짜 계산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몇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류가 딱 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납부할 양도세 제로 그러면 2년이 넘는 거고 세금 나오면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루 차이 때문에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건. 하루만 지났으면 비과세 세금 한 푼 안 내는 양도세를 그거 하루 잘못 계산해가지고서 대충 계산했다가 세금 매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국가는 그런 거를 부르지 않습니다. 고액세금만 납부를 미루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요, 몇 년 동안 늦게 내릴 거 일부러 제대로 활용해서 제도를. 그리고 당시 10조라는 돈이 없잖아요. 세금 10조니까 20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막 그래요. 초과 늦은 세율 체계가 납세하는 거. 이건 아까 얘기했죠. 1억의 월 수입이 들어온다. 부동산 이제 세계. 그러면 그걸 동원하면은 4명이 나라면 2,500만씩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고. 가산세 폭탄입니다. 40%가 잘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취득세 이런 것들 돈이 있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기간도 60일이나 짧으니까 그런 건 펑크가 안 나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써고 없어요 일단.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받은 재산 팔아먹고 없어요 돈이. 근데 지금 내라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와가지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이에요 평생. 그때 국가로부터 만약에 세금 안 냈다. 그럼 그거는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금융거래 할 때는요. 금융기관에서 뭘 요구하냐면은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걸 떼달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국가 세금 안 낸 게 있다. 거기 또 이렇게 연체. 그러면 사실상 못해요.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문제는 사전에 가면 사전에 문제 터진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요. 이대로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알아야 돼요. 나중에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 형제가 이렇게 5명이 있다고 볼게요. 50억 있어요. 아버지 놀랐을 때니. 그래서 10억씩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미워요. 빼고서 다 10한 2억 5천 줬어요. 그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몫의 절반은 강제로 받아갈 수 있어요. 형제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법적으로 줘야 될 절반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뒤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알면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손님을 통산하자. 뭐냐면요. 양도세 이게 올해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3년을 판다고 볼게요. 그 해에 이게 5억이 됐어요. 4억이 남았잖아요. 양도세 많이 내겠죠. 근데 그 해에 손해보는 걸 판다. 손해본 거. 마이너스를 상세. 만약에 사업수를 산 게 2억이다. 그러면 4억이 남고 2억 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2억이 남는 거예요. 순이익으로 가지고 세금을 내립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건전한 우리 청년들 절세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아요. 사례들이. 그런 것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혹시 세금에 꼬인 게 있다 하시면 나중에 연락하시면 제가 시간 되면 제가 상담 한번 드릴게요. 흔적을 남기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증여했어요. 그럼 통장으로 예금자 해가지고서 실명제 해가지고 줬다. 다시 감독 5천만 원.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차명이에요. 차명. 그걸 미완성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10억 벌었다. 10억에 지금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5천만 원은 증여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100억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현저가 남기라는 거죠. 또. 네, 질문다. 이쯤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조부모님께 주식 7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 기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기간은 받은 후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주식은요, 증여일로부터 앞뒤로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증여일로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3개월. 그리고 관할 세무서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 가시면은 증여 계약서가 있어요. 양식이. 증여 계약입니다. 자식 안 받았다면 못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자 아빠, 수증자 딸, 증여 대상 주식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식에 해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그 보고서 기간 따져가지고서 이상 없으면 그대로 좀 굳어지는 그 걱정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700만 원짜리 주식이 7억이 됐다. 세금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통상 이렇습니다. 청년 자식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신고하는 거예요. 원래는 5천만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조금 줬어요. 1,0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신고 안 해야 돼. 의무가 없어요. 5천만 원 안 넘어갔으니까. 근데 5천 넘어가는 시점에 신고해야지만 되는 건데 주식이라 했잖아요. 700만 원이 7억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아버지가 맡긴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셨네요. 자, 3분 남았어요, 이제. 환경 보너스다. 한번 잡자 이거죠. 그리고 세무사를 얻지 말라. 그냥 공짜 세금은 세무상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충 얘기해 주고 말아요.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꿈꿔도 갈 건데 세무사라는 사람이 막 이상 없어요 했는데 나중에 하면 그렇게 구세무 주식이었어요. 현행 세법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현행 규정이 최고의 현행. 이거 바뀌니까. 이것 때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실수를 안 봐줘요, 법은. 법은 항상 법 집행 전부가 하는 건 땅이거든요. 찜찜하면 물어봐라 이거죠. 물어봐라 국세청에다가. 국세 홈택스 가시면은요 거기에 120일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거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은데 거기 들어가면은요 질문이 없는 게 없어요. 세법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질문했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물론 시차가 있으니까 예전에 질문했던 것은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 상황은 세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질문하기 전에 사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끝나갈 건데 아무튼 2분 안에 끝날게요. 이제 우리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분들 계시니까 세법은 이런 겁니다. 늘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으니까 내는 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손택스든 아니면 홈택스든 가까이 있는 곳에 세무 환경을 두셔야 돼요. 세무사한테 늘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세무사 상담을 하면요. 전용사하고 다 따져봐야 돼요. 그 명의가 누굽니까? 무슨 이게 다 길어져요. 세무 상담은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걸 전화 한 통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세무적인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체크해 놓으시고 수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항에. 연말정산, 뭐 임대사업 이런 것을 늘 보면 거기에 흔적이 나와 이렇게 그 어떤 루틴이 나온단 말이에요. 색깔 바뀌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시간 강의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